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제가 저번에 일주일에 2개 할 수 있다고 또 섣불리 얘기를 꺼냈다가 또 이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 오늘 뒤늦게나마 왔고요. 또 근데 이게 만들고 녹음이 미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또 길어졌어요. 분량으로 봤을 때 오늘도 영상이 좀 길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뭐 지금까지 남아서 제 거 봐주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또 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는 만들거든요, 늘. 그래서 이제 또 최선을 다해서 녹음 진행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요,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서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던 오클라호마 빼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쿠민가로 인해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를 빼면은 여러 팀들이 또 활발한 무브를 가져갔는데 대표적으로 클리퍼스죠. 그리고 뭐 덴버도 있고요, 휴스턴도 있고요, 레이커스도 있고요. 지금 서부 상위 시드를 지난 시즌에 노리거나 실제로 차지했던 그런 팀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요즘 서부 팀들은 진짜 많이 똑똑해졌구나. 옛날에는 이상한 짓 하는 구단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클리퍼스 위주로 하고, 덴버나 휴스턴은 저번에 다뤘어요. 한번 조금 짧게 하고 레이커스 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LA 클리퍼스 핵심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브룩 로페즈가 2년 18밀 계약인데 2년차가 비보장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바툼도 2년 11.5밀 계약인데 2년차가 비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맞추는 거죠. 그리고 노만 파웰을 내보내면서 이제 클리퍼스 관점에서는 존 콜린스를 영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브래들리 빌을 2년 11밀의 MLE 계약을 주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레이커스 영상 할 때인데 브룩 로페즈가 사실 이제 그 미니멈이나 미니 MLE 정도 아닐까 했는데 2년 18밀이면 연 9밀짜리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받는구나 했는데 2년차가 비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바툼도 재계약을 했는데 2년차가 비보장인데, 사실 니콜라스 바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조금 은퇴할 의사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팀과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마찬가지로 바툼도 미니멈 이상의,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미니 MLE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미니멈을 전전하는 베테랑들이 많은데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금액을 좀 주고 데려간 거고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과 노만 파웰을 정리하면서 브래들리 빌 영입한 거, 이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할 거고, 결국에 클리퍼스 오프 시즌의 무브를 보면 핵심은 투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죠. 이게 이제 최근 팀들의 많은 트렌드다라고 제가 짚어드린 바도 있죠, 저번 영상에서. 주전급 4번인 콜린스를 영입을 했고, 제임스 하든의 스트레치 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브룩 로페즈 3점을 잘 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바툼, 콜린스까지 이제 하든과 픽앤팝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셋이나 됩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그냥 코너에 서서 그렇게 스팟업 슈터로서 코너를 상대 센터를 코너로 데리고 나오면서 코트를 벌려주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타당한 무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주바치가 점점 실력이 늘고 무쌍을 찍는 경기가 있는 것과 별개로 주전 라인업에서 스페이싱의 답답함을 분명히 이제 클리퍼스가 갖고 있었어요. 크리스턴까지 같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이제 결국에는 뭐 주전 라인업에서 좀 밀리던 거를 니콜라스 바툼의 벤치에서 나오는 그 바툼 카드로 좀 반전을 도모하고, 이런 류의 클리퍼스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스페이싱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야 됐고요. 그 클리퍼스가 또 이제 주바치를 제외하면은 사실 전부 지금 수준급의 3점을 던질 수 있는 4, 5번을 보유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무브를 가져간 거고, 또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완전 풀타임 3번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레너드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안 좋은 선수다 보니까 레너드의 벌크업 이후 4번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꾸준히 좀 지적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르브론 제임스나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들은, 르브론은 뭐 최근에 이제 착화 신장으로 알고 있는데 6피트 10인치를 기록을 한 적도 있었고, 그 신체 검사에서, 신체 측정에서.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뭐 사실 비공식적으로 7푸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6피트 10인치가 되고 그 이상이 되고 하니까 뭐 4번을 맡아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레너드는 사실 그 정도 사이즈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수비적으로 더 노력을 하고 더 끈질기게 붙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4번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4번 롤이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저희 채널에서는 최근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만 한 2시즌 3시즌 전부터 레너드 풀타임 4번이고 문제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너드가 3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서 골 및 수비 부담을 많이 덜었고, 제임스 하든의 킥아웃 패스 효율의 극대화가 뭐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론 루 감독이 이제 클리퍼스를 이끌면서 한창 좋았을 때도 5아웃 라인업에서 오픈 3점을 몇 개 만들어냈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그에서 5아웃 라인업 정말 좋아하는 감독으로 타이론 루 감독, 그리고 그 보스턴의 조 마줄라 감독, 이렇게 생각이 좀 나는데, 이런 감독들은 스페이싱 안 되고 이러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입맛에도 맞는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또 많은 팀들이 역시 요키치와 덴버 상대로 어떻게 싸울지 고민을 하는구나.
우승은 오클라호마가 했고 MVP는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받긴 했지만 사실 이제 니콜라 요키치와 덴버를 넘어야 우승할 수 있다라는 게 서부 컨퍼런스 팀들에게는 뇌리에 박혀 있는 생각이고 그에 맞춤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저런 투빅 라인업을 많이 이제 갖추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노만 파웰하고 브래들리 빌 얘기는 좀 할게요. 노만 파웰을 사실 콜린스 받고 보냈는데 지난 시즌 클리퍼스 팬들 입장에서는 주바치하고 노만 파웰은 어찌 보면은 레너드나 하든보다도 사랑하는 선수가 됐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의문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노만 파웰 지금 딱 오프볼 무브 감쪄가고 3점 올라가지고 이런 선수인데 왜 지금 거의 올스타급으로 자리 잡은 파웰을 내보내고 브래들리 빌을 데려오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선수 영입이 콜린스 하나인 걸 떠나서 또 마이애미가 사실 노만 파웰을 데려갔는데 마이애미 지금 내준 거 보세요. 케빈 러브에다가 카일 앤더슨에다 1라운드 픽이거든요. 저거 내주고서 노만 파웰 받았는데 그러니까 파웰을 내보내고 브래들리 빌 받아오는 것까지도 그래 심정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오케이. 근데 파웰 내보냈으면 최소한 픽이라도 더 뜯어왔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들이 맞아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클리퍼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브래들리 빌과의 강력한 사전 교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전 2번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다 보니까 사실 어거지로 좀 파웰을 내보냈어야 되는 상황이고 파웰 내보내고 콜린스 빌 둘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약간 딜이 아쉽더라도 샐러리나 이제 뭐 트레이드 시점 그런 거를 이거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타를 끼워서 또 하게 된 거고 노만 파웰 내보내는 대가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할 만한 걸 했다고 봐야 되고요. 파웰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주전 4번을 또 이제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2번 자리는 여러 선수로 사실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웰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바이아웃은 어디다? LA입니다. 바이아웃은 LA. 정말 뭐 골든 스테이트나 브루클린 같은 구단 연고지들을 뭐 그냥 기타 등등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LA 두 팀으로 가요. 르브론과 레이커스에 묻혀서 그렇지 사실 레이커스보다도 오히려 몇 명 이상의 바이아웃 선수를 더 확보했어요. 최근 몇 년간 클리퍼스가 뭐 니콜라스 바툼, 레지 잭슨, 그전에 뭐 웨스트브룩, 존 월 전부 다 뭐 바이아웃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면 노만 파웰의 지난 시즌 기록인데 32.6분을 뛰면서 21.8점에 3.2개의 리바운드, 2.1개 어시스트, 1.2개 스틸, 1.8개의 턴오버, 야투 48.4%, 3점 41.8%인데 7개를 넘게 시도했습니다. 그나마 저게 부상 이후에 많이 떨어진 거지 시즌 중반까지는 거의 45%에 육박했어요. 자유투 80.4%입니다. 그 다음 존 콜린스인데요. 30.5분을 뛰면서 19점에 8.2개의 리바운드, 2개 어시스트, 1개 스틸, 1개의 블락, 2.6개의 턴오버. 사실 뭐 유타에서 뛴 건 있지만 19점에 2어시스트 하는 선수가 2.6개 턴오버 하면 효율은 좀 아쉽죠. 다만 야투 성공률은 50.7%, 3점은 39.9%로 3.7개를 시도하고 자유투는 84.8%로 야투 효율은 빅맨치고 또 엄청 좋았습니다. 사실 노만 파웰은 지난 시즌에 명백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슈터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부상 전까지는 더 엄청난 3점 성공률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정의하자면 이 선수가 현대농구에서 더 빛을 본 게 어택 클로즈아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점 올라가고 거기 3점을 강하게 클로즈아웃하고 나오면은 그걸 페이크로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라이브하는 이런 능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어택 클로즈아웃의 표본 같은 선수예요.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뭐 본인은 약간 또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는 좀 안 좋은 선수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요. 클리퍼스 선수들 중에서는 매치업 헌팅의 대상이거나 좀 이제 수비가 약한 선수로 지목을 좀 받는 선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클리퍼스 수비의 핵심으로 크리스턴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또 이제 주전 자리는 크리스턴이 2번을 꿰차기도 했었습니다. 또 비슷한 롤 대체가 가능한 보그다노비치를 지난 데드라인 때 또 클리퍼스가 영입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노만 파웰은 아무래도 주전 2번 자리는 크리스턴이나 뭐 브래들리 빌에게 좀 밀리는 느낌이 있고 또 비슷한 롤을 보그다노비치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있어서는 또 이제 보그다노비치가 롤적으로는 대신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입한 콜린스는 공격에서는 분명히 고점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트레이 형과 함께 애틀란타에서 처음에 뛸 때 수비는 전혀 둘 다 안 하고 공격만 하긴 했지만 트레이 형 그 다음에 콜린스의 조합이 마치 예전에 스티븐 애쉬와 아마리 스타더마이어의 그런 조합처럼 이제 투맨 게임을 막 퍼붓고 엄청난 덩크쇼로 퍼붓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콜린스는 픽앤팝에 슈팅까지 낸다는 점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픽앤롤, 픽앤팝 모두 가능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다만 이제 데뷔 때부터 위닝 멘탈리티에 대한 의문이 다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엄청 이기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개인 스탯 생산성이 좋은 거지 이 선수가 팀을 이기게 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허슬이나 팀플레이보다는 개인 공격에 관심이 많았던 선수가 아무래도 저 콜린스인데 클리퍼스 와서는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죠. 위닝팀에서 뛸 때 또 달라지는 선수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브룩 로페즈인데요. 브룩 로페즈는 이번 시즌 영입을 한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도 미러키에서 주전으로 뛰었고 32.8분을 뛰면서 13점에 5개 리바운드, 그리고 이제 스탯을 뭐 제가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근데 3점이 4.7개를 시도하면서 37.4%라는 5번 치고 리그에서도 수위급 그런 이제 3점 성공률을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로페즈는 원래도 좀 그랬었어요. 느리고 개인 공격 위주로 떴던 선수이기 때문에 로페즈가 예전에 레이커스에도 잠깐 있었고 이러면서 커리어가 사실 점점 어두워지고 흐릿해져 가다가 미러키에서 야니스 아테토쿤보와 부데누조 감독을 만나고 서로 대박을 친 케이스였거든요. 야니스가 전방위 수비를 하러 나가고 로페즈는 드랍백 수비해주고, 이 수비 스킴이 미러키에서 정말 정점을 잃었고, 다만 이제 원래 발은 느린 선수기 때문에 사실 불려나가면 사실상 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드랍백 수비밖에 할 수가 없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쓰임이 적어지는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파이트스루 해주는 POA 디펜더가 중요했는데, 이게 뭐 블레소, 그 다음에 한창 때 말콤 브록던,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 이렇게 수준급 POA 수비수들을 그래서 늘 이제 미러키가 보유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성기를 맞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드루 할러데이가 미러키에서 이탈한 이후에는 수비 지표나 이런 걸 예전처럼 뽑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스트레치 빅 중에 한 명이고 개인 공격력도 있는 선수고 표면적인 리바운드가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전 센터가 32분 뛰는데 5리바운드, 이거 뭐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박스아웃을 해주면서 또 팀 동료들이 리바운드를 잡게 해주는 뭐 이런 또 유형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리바 수치보다는 박스아웃을 훨씬 더 잘해주는 선수예요. 결국에는 뭐 LA 클리퍼스로 가면은 주바치의 백업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바치 플러스 크리스던의 스페이싱 문제가 돼서 주전 라인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카운터 퍼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걸 사실 지난 시즌까지 니콜라스 바툼이 혼자 해줬는데, 바툼도 늘 꾸준하게 하기에는 워낙 뭐 나이가 많은 노장에 속하고요. 뭐 저는 이제 브룩 로페즈를 영입한 거는 사실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에는 1라운드에서 덴버한테 졌었고, 그 덴버를 꺾기 위한 요키치 상대 적용용 영입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키치 상대로 수비로 몸빵해주고 공격에서는 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요키치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뭐 이런 역할이 있겠죠. 저는 뭐 주바치와 공존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바치와 공존을 사실 시킬 필요도 없고, 주바치 옆에 지금 콜린스, 바툼, 뭐 레너드 이런 선수들 4번으로 쓸 수 있는데 뭐하러 이제 브룩 로페즈를 넣어서 공존을 사실 시킵니까? 뭐 정규 시즌에 감독이 심심하면 실험은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플레이오프에서 저런 투빅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뭐 딱히 공존을 시킬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4번으로 쓸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브래들리 빌입니다. 브래들리 빌은 뭐 이제 기록은 쭉 보시면 되고, 전에 이제 피닉스 영상 할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볼륨이 정말 많이 줄었지만 피닉스에는 포지션이 겹치거나 대신 득점할 선수가 너무 많았고, 이게 뭐 부커나 듀란트를 떠나서 타이어스 존스, 몬테 모리스 이런 선수까지 너무 많았죠. 야투 효율 자체는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브래들리 빌이. 근데 브래들리 빌은 저 스탯 라인이 효율적인 거는 뭐 괜찮은데, 경기에서 사실 멘탈 나가거나 뭐 이런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갑자기 뭐지 저거는 막 이런 이제 플레이를 좀 보여서 그런 게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면들이 또 이제 미디어에서 막 재생산되면서 빌이 또 공격을 당하고 멘탈적으로 좀 타격을 입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보였었죠. 새 팀에서 아무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고, 여전히 뭐 MLE로 영입할 수 있는 레벨에서는 차고 넘치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브래들리 빌은 온볼러로서 득점왕까지 해봤던 선수고, 온볼러로 볼륨 짜내기가 가장 좋은 선수인데, 하드니야 그렇다 치고 레너드, 주바치가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레너드도 사실 이제 온볼러에 가깝고, 그리고 주바치도 1대1 포스트업을 즐기잖아요. 그럼 온볼러에 가까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할이나 비중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브래들리 빌이 클리퍼스로 왔다고 다시 25점 찍고 막 이럴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브래들리 빌의 클리퍼스에서 역할을 실질적으로는 크리스던과 상호 보완적인 좀 존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던이 수비는 참 좋지만 세깅 때문에 활용이 어려울 때 수비도 어느 정도 되면서 공격은 훨씬 더 잘하는 이런 브래들리 빌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거거든요. 클리퍼스 팬분들은. 결국에는 그렇다면 브래들리 빌이 크리스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수비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브래들리 빌이 주전으로 좀 뛰기로 약속이 돼 있다, 아니면 이제 감독이 빌의 체면 차원에서도 일단은 주전으로 기용한다, 이렇게 간다면은 하든, 빌, 레너드, 콜린스, 주바치인데, 이거는 사실 수비 활동량에 대한 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근데 저렇게 했는데 잘 돌아간다, 이거 수비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브래들리 빌이 확고한 주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면 피닉스 때처럼 또 이제 벤치로 내리니 뭐 롤을 줄이고 제한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이 클리퍼스에서 아무래도 조각
조각 같은 역할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클리퍼스 부분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클리퍼스가 이렇게 좋은 무브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심지어 클리퍼스는 최근에 폴 조지가 그냥 걸어나간, 슈퍼스타가 걸어나간 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반등이 가능한 건 제임스 하든의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하든이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계약한 규모 자체가 2년 81.5밀인데 사실 그 전에 30 몇 밀이었죠.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좀 평균으로 보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심지어 저기 2년 차에서는 부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옵션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를 현실이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지금 40밀 이상 캡룸을 갖고 있는 구단도 별로 없었고, 그런 구단들은 리빌딩에 들어가는 구단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뭐 몇 년 안 남은 제임스 하든은 뭐하러 40밀 주고 영입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없으면 현실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관점도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팀에게 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프 시즌이 잘 되는 팀의 이유로서 이게 레이커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물론 레이커스 오프 시즌이 망했다 이런 건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바이아웃 때문에 좀 구제를 받은 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아무튼 간에 레이커스의 최근 두 시즌 오프 시즌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표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 시즌에는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커 의사를 밝혔는데, 소위 말해 영입 후 아무도 영입을 하지 못한 후 그냥 르브론도 뭐야 영입이 없잖아 이러고 그냥 원래 금액에 재계약을 해버리고, 그 이제 크리스티만 4년, 크리스가 아니라 크리스티예요, 죄송해요. 크리스티만 4년 계약을 하면서 허무한 오프 시즌을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에 보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커 의사를 밝혔음에도요.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는 오히려 르브론이 페이커스를 좀 해줬다면은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잔류시키고 에이튼을 영입하는 이런 게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르브론이 이번에는 오히려 옵트인을 해버리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에이튼 영입을 위해 도리안 필리 스미스와 결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최근 두 시즌간의 구단과 선수 사이에 좀 엇박자가 났거든요. 팀의 핵심 선수와 구단 프런트와의 관계가 대조적인 좀 두 팀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두 시즌 후 결별해야 하는 입장은 사실 뭐 제임스 하든이나 르브론 제임스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레이커스가 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가 대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도 뭔가 이제 전력 보강이나 이런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 영입해서 팀 망쳤다라는 비판을 르브론이 많이 받으면서 르브론도 그런 부분에서 손을 좀 떼고 있고, 클러치 스포츠 선수들을 정말 많이 영입했던 레이커스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퍼스의 라인업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하든, 빌, 레너드, 콜린스, 주바치. 저는 일단은 브래들리 빌이 뭐 주전으로 이게 약속까지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전으로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빌 정도 선수를 데려왔는데 당장 주전으로서 안 쓰고 바로 벤치로 간다, 이거는 사실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업 포인트 가드 자리가 딱 비어 보이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든 말콤 브록턴이든 누구도 올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벤치 있는 선수들은 크리스 던, 데릭 존스 주니어, 그 다음에 보그다노비치, 바툼, 브룩 로페즈인데, 백업 피지 자리가 대놓고 비기 때문에 폴이나 브록던에게 백업 피지 자리를 약속하면서 영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타이런 루 감독도 이제 안 쓰는 선수들은 수납하는 성향이 좀 있고, 뭐 예전에 코빙턴이 유명했죠. 9인 로테 정도를 선호하는 그런 루 감독의 성향을 감안하고, 최근에 브래들리 빌, 브룩 로페즈, 크리스 폴이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은 이런 선수들은 어느 정도 롤을 좀 확답을 받고 왔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이런 걸 고려하면은 데존주나 보그다노비치의 플레잉 타임은 지금 거의 없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크리스던은 아무래도 수비 핵심으로서 타이런 루 감독이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레너드를 이제 3번으로 분류한다라고 보면은 대존주는 지난 시즌에 이어 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그다노비치도 지난 시즌 폼이면은 아무래도 밀리지 않을까 싶고요. 4번에 콜린스나 바툼, 그리고 5번에 주반치나 로페즈로 로테이션이 돌 것으로 보이고, 1, 2, 3번에서는 하든, 빌, 레너드, 크리스폴, 크리폴이 영입된다는 가정하에요. 크리스폴, 그 다음에 저 크리스던, 이런 선수들이 주요 로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루 감독도 안 쓰는 선수 그냥 수납해버리는 성향이 있는 감독이라, 시즌 중에도 대존주나 보그다노비치가 좀 이제 그렇게 되고 막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어디 가고 싶어한다 뭐 이런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 좀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존주 플러스 보그다노비치 샐러리를 붙이면 26밀 패키지인데, 반대로 말하면 클리퍼스가 이 둘을 붙여서 어떤 영입을 또 해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퍼스 마무리하고요. 덴버, 휴스턴은 짧게 볼 건데요. 덴버로 넘어갈게요. 자, 덴버의 오프 시즌, 브루스 브라운 1년 미니멈 영입,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1년 미니멈 영입, 마이클 포터 주니어에다가 32년 비보 1라운드 픽 붙여서 캠 존슨 영입, 그리고 사리치를 보내고 발렌슈나스 영입. 사실 4가지 중에 하나만 나왔어도 대단한 일인데 모두 대단한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뭐 이렇게 레이팅을 매기고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덴버의 오프 시즌은 레이팅 매기라 하면 A나 A 플러스 이렇게 줘야죠. 정말 대단한 딜이었고, 저 32년도 비보 1라운드 픽이 사실 비록 요키치 시대 이후 비보 1라운드 픽이기 때문에 저게
스몰마켓 특성상 요키치의 후임격 이제 신인을 드래프트에서 뽑아서 양성을 못하면은 저거 대박픽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계약을 처리하면서 샐러리 유동성도 좀 확보하고 캠 존슨은 1라운드 픽 한 장에 영입을 했습니다. 브루스 브라운 미니멈 계약과 발렌시아나스 트레이드 영입은 이번 오프 시즌의 최고의 무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덴버는 너무나 잘 보냈던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아직 뭐 백업 1번 자리는 여전히 좀 비어 보이는데 만약에 크리스 폴과 브록던 중 한 명이 클리퍼스로 간다면 또 한 명을 영입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은 들고요. 이미 최근 두 시즌보다는 많이 강해 보이죠. 그리고 우승 시즌 이후에 최고의 전력을 구축한 덴버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캠 존슨의 슈팅 능력은 언제나 꾸준했었고 저는 캠 존슨의 수비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슈팅이나 수비력이나 마포주는 좀 주사위 느낌이 있으니까 꾸준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조금 살펴볼게요. 왜냐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캠 존슨의 지난 시즌 기록인데요. 기록으로만 보면 사실 마포주가 더 나아 보이는 부분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두 선수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사이즈나 리바운드 그리고 포텐션이 아니고 포텐셜입니다. 죄송해요. 사이즈나 리바운드 그리고 포텐셜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쪽이 우위, 수비와 가성비에서는 캠 존슨이 우위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가성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다만 그래서 이런 샐러리적인 차이에서는 엄청난 가성비 차이가 나는데 마포주는 다음 시즌 38mm인가 그렇고 캠 존슨은 옆에 나오는 것처럼 21mm입니다. 그래서 이런 샐러리에서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는데 이걸 제외한 체감은 크게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캠 존슨의 건강과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냐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데뷔 시즌과 2일 2위 시즌에 거의 못 뛴 거, 그러니까 데뷔 시즌 결장했었고 2일 2위 시즌에도 10경기도 못 뛰었거든요. 그 두 시즌 제외하면요 5시즌 중 가장 낮은 3점 성공률 기록한 시즌이 39.5%고 가장 높은 시즌은 44.5%예요. 그러니까 3점에 있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높은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심지어 터프한 3점을 꽤 던지는데도 저런 성공률이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 존슨도 슈팅이 장점인 선수긴 한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 터프샷 능력은 또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공격 쪽에서 체감을 확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포주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가격이 일단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요키치를 공략하려는 상대들이 집요하게 투맨 게임으로 요키치를 불러내고 매치업 헌팅을 시도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요 요키치가 앞쪽으로 나갔을 때 뒤쪽이 안 뚫리고 뒤쪽에서 4대3 상황을 막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윙 디펜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이게 전혀 안 됐죠. 심지어 덴버 경기 보다 보면은 자말 머레이조차도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수비에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마포주는 이게 전혀 안 됐고 지금 덴버 수비에서 이제 요키치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드랍백의 스키마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선 수비수 그러니까 POA 디펜더가 중요하거든요. 파이트스루 해주고 붙어주는 선수가 그 역할은 브루스 브라운이나 크리스천 브라운, 페이튼 왓슨이 사실 잘하고 더 나설 거예요. 그러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못해주는 그러니까 뒤에 두 명이 남았을 때 한쪽엔 고든이 있고 고든은 잘해주는데 반대쪽에 있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윙 디펜더 역할을 못하는데 여기에 캠 존슨이 들어갔을 때 수비력이 어떨 거냐. 그래서 캠 존슨의 영입은 공격에서는 비슷할 수 있다. 오히려 마포주가 나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수비에서의 차이가 보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덴버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머레이, 크리처 브라운, 캠 존슨, 고든, 요키치 그럼 백업 포인트 가드는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팀 하더웨이 주니어, 왓슨, 발렌슈나스인데 백업 가드 보강 시 정규 시즌용 10인 로테이션도 탄탄해 보이고 플레이오프용 8인 로테이션은 예전에 이렇게 돌려서 우승한 적도 있고 다시 우승 시즌급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제 브루스 브라운은 요키치랑 정말 잘 맞았죠. 요키치가 사실 왜 무섭냐면 뭐 요키치의 포스트업 딸깍 이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무서운 이유는 인버티드 픽앤롤이죠. 저렇게 키 크고 3점까지 던지고 포스트업까지 돼서 스위치도 못하게 하는 선수가 밖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작은 가드와 인버티드 픽앤롤을 할 때 그럼 상대 수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랍하면요 3점 던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위치를 그냥 꼬이니까 하자 하면요 그럼 포스트업으로 작은 선수를 압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요키치 맞기가 어려운 건데 저 인버티드 픽앤롤의 스크린 파트너로서 브루스 브라운이 정말 잘했었습니다. 숏 롤로 살짝 이제 잡아먹으면서 고든에게 뭐 이제 또 엘리오 패스 넣어주고 이런 거 정말 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키치의 최고 장점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덴버는 최근 두 시즌에 사실 왜 졌냐 하면은 그 투빅 물량 공세를 하는 팀들 그리고 요키치에 대한 집요하게 이제 공략하는 활동량을 앞세운 이런 미네소타나 오클라호마에게 패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3, 4, 5번 쪽에서 수비적인 보강이나 그 에너지가 보강이 돼야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마포주를 캠 존슨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캠 존슨의 수비나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 이거에 대한 저는 의문은 조금 있긴 있어요. 지켜는 봐야 돼요. 왜냐면 피닉스 시절에도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 때 서부 플레이오프는 워낙 이제 다 챙겨보는 편이라 봤는데 서부 플레이오프에서 캠 존슨이 수비적으로 좀 업다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팅은 계속 꾸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이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속에서 마포주를
더 수비되는 윙으로 이제 올렸다, 업그레이드해서 영입을 했다라는 건 있고, 덴버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무조건 달리고 여기서 못 달리고 공격이 정체되면 그럼 무조건 요키치 불러내는 투맨 게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텐데, 전성기에 비해서 이제 많이 느려지고 5번화가 많이 진행이 된 에런 고든도 이거 혼자서 커버가 잘 안 됐었죠. 그리고 마포주는 더더욱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캠 존슨이 이걸 이제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는 윙이 될 것이냐, 혹은 이제 저는 3, 4번 쪽 빅윙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수비되는 빅윙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입은 뭐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업 가드 영입하는 거 정도 빼면요. 자, 그 다음에 휴스턴의 오프시즌. 휴스턴은 저번에 이제 듀란트 트레이드 때 아예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휴스턴은 벤블리, 탐슨, 듀란트, 자스주, 그 다음에 센군 이렇게 주전이 될 것 같고, 백업은 셰퍼드, 에런 할러데이, 타리 이슨, 도리안 필리 스미스, 카펠라 아담스인데, 휴스턴 로스터의 장점은 감독부터 뭐 저 로스터까지 극강의 수비, 이거가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팀 전체에 지금 한 명 수준인 픽앤롤 볼 핸들러죠. 벤블릿 하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압도적인 사이즈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 수비에 엄청나게 고전하면서 이제 뭐 결국에는 1라운드를 내줬었거든요. 기대에 못 미쳤다지만 어쨌든 벤블릿 다음 가는 이제 픽앤롤 핸들러가 그 그린이었는데, 그런 그린을 내보냈고 이제 1, 2번 쪽 보강은 안 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준으로 핸들러 자체만 보면 하나가 더 줄었어요. 이러면은요,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어떻게든 수비와 사이즈로 압박을 가하고, 공격은 듀란트, 센군, 벤블릿이 어떻게든 짜내서 터프샷으로 득점하고, 이게 안 들어가면 세컨 리바 경합해가지고 또 뭐 이제 풋백하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이런 진흙탕 농구의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고, 저는 이런 컨셉은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정규 시즌은 사실 압도적인 수비와 뎁스로 정리가 많이 될 거고, 지난 시즌조차도 2위를 했던 팀인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서로 이제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데, 여기서 이제 핸들러가 없는 공격 약점을 얼마나 가려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됐을 때 억지로 뭐 이렇게 막 샷 구겨 넣어가지고 팀 메이드 해내는 거, 이거 뭐 케빈 듀란트보다 역사상 잘하는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 부상 전이라면은 이럴 때 듀란트 활용 점정 딱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듀란트가 야투 효율이 건재하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듀란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스탯상으로 봤을 때 듀란트보다 효율적인 공격 옵션이 리그에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주도적으로 본인이 온볼러로 득점하는 게 듀란트 빼면은 벤블리, 센군인데,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수비 잘해놓고 이런 게 너무 안 돼가지고 골든스테이트에게 1라운드 때 헌납을 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듀란트가 왔으니까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됐을 텐데, 엄청나게 지금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지난 시즌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꿨느냐 하면은 그런 건 좀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클이랑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휴스턴이랑 오클이랑 하면은 진짜 서로 죽어라 싸움하고 뛰어다닐 것 같은데 엄청난 혈투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두 팀은 붙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커스 쪽 갈게요. 레이커스는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죠. 레이커스가 마커스 스마트를 바이아웃으로 영입했습니다. 2년 11밀 BAE 계약이고요. 워싱턴이 로스터가 많아서 맥컬럼, 스마트, 미들턴 중 최소 한 명은 이제 바이아웃 나올 게 사실 유력해 보였고, 좀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에이튼 때도 그랬습니다만 믿는 구석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하는 것 같았죠. 역시 아까 뭐 클리퍼스에 이어서 한 번 더 외치면 바이아웃은 LA입니다. 바이아웃으로만 이번에 두 자리를 채워 넣었는데 주전급 선수들을 채워 넣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루카 돈치치가 직접 강력하게 리크루팅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많은 포커스를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가져가지만, 르브론은 사실 그 리치 폴이 성명서 냈던 거 뭐 그거 외에는 뭐 오프시즌에 특별하게 뭐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요. 리크루팅을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런다기에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누굽니까? 뭐 그런 이제 압박 가하는 시그널 살살 풍기고 이런 거 잘하는 선수인데, 리치 폴이 성명서 낸 거 외에는 제가 볼 땐 르브론 제임스가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르브론이 많이 화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르브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레이커스의 오프시즌 핵심은 돈치치와 연장 계약이에요. 돈치치가 이번 시즌 끝나면 사실 플레이오프 옵션만 남기 때문에 사실상 만기 계약이거든요. 이러면요, 돈치치가 시즌 후에 재계약 안 하고 걸어나가면요, 앤서니 데이비스 플러스 1라운드 픽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이게 싹 증발하는 거예요. 한 시즌 반 쓰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또 곧 은퇴할 선수인데, 이러면 팀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뭐 리브스 1옵션으로 농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30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이커스의 오프시즌을 해석하는 관점은, 또 이제 워즈라는 대기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워즈가 사라지고 샴즈가 그 자리에 가고, 크리스 헤인즈가 또 한 자리 좀 올라가고, 마크 스테인은 또 스테인 레인 하면서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온갖 기자들이 말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레이커스의 오프시즌이 늘 뭐 이제 조용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돈치치와 이번 시즌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팀이 에셋 아끼거나 27년 오프시즌이 목표다 뭐 이러고 있다가
돈치치가 계약 안 하고 걸어나가면 어떡합니까? 돈치치라면은 타 팀이 뭐 죄다 스트레치 웨이브 날려서라도 셀러리 캡 만들어서 영입을 할 텐데요. 뭐 요즘 시대에는 캡룸이 차 있어서 돈치치를 영입 50밀 주고 영입할 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돈치치가 나오면은 전부 스트레치 웨이브로 날려서라도 캡룸 만들어서 영입을 하겠죠. 그래서 제 상식선에서는 돈치치와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 팀이 지금 뭐 에셋 아낀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라고 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당장 저번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마크 윌리엄스에다가 크넥트에다가 비보 1라운드 픽, 1라운드 픽 수합 권리 이거 건넸던 팀이 레이커스였어요. 이미 그래서 돈치치 시대 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팀인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아끼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핵심은 지금 르브론하고 상관없이 팀에게 해야 되는 딜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마땅한 트레이드를 못 찾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좀 비슷한 논점에서 다뤘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을 내보내고 카이리 어빙을 어떻게든 영입하면 잘 맞을 것 같았던 그런 시절에는 카이리 어빙이 영입되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언론에서도 맨날 카이리 어빙을 얘기하고, 저도 카이리 어빙이 레이커스 이러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행복 회로를 많이 돌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매물로 나오면은 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카이리 어빙이 언해피였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봤던 거고, 지금은 뭐 딱히 언해피한 선수도 없고, 하치무라를 내보내고 위긴스로 바꿔오면은 뭐 엄청나게 우승 확률도 올라갈까요? 그것도 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영입할 만한 딱히 지금 매물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거 외에는 크게 해석할 게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부터가 뭐 그걸 소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막 하겠죠. 근데 그럴 게 딱히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영상의 주요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지금 레딕 감독은 지난 플레이오프 때나 이럴 때 보면 반더빌트를 2, 3, 4번으로 안 쓰고 스몰 라인을 5번으로 쓰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4번 쪽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2, 3번 쪽의 디펜더는 지금 누군가로 채워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영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루머가 나왔던 디앤서니 멜트는 사실 POA 디펜더에 좀 가까운 선수고, 마커스 스마트는 POA도 하지만 오히려 사이즈만 가드지 윙 디펜더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입을 결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조금 살펴볼게요. 보스턴 시절에도 POA, 그러니까 앞에서 상대 에이스한테 붙어가지고 막 파이트 수로하고 쫓아다니고 이런 디펜더로만 보면, 마커스 스마트의 데뷔 초기에는 에이버리 브래들리, 저 AV는 오타나 뭐 이렇게 그 야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버리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승 시즌에도 보스턴은 물론 그땐 스마트가 없었습니다만 우승 전에 파이널 갔던 시즌에도 그 제일런 브라운이나 아니면 데릭 화이트가 이런 걸 더 잘했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마커스 스마트를 내보내고 드루 할러데이가 오면서 이런 걸 또 대체했었죠. 그럼 마커스 스마트는 뭘 잘하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1대1 수비나 POA 디펜더도 잘하니까 올해 수비 수상을 받았겠지만, 마커스 스마트는 스위치 플러스 팀 디펜더이자 수비 커맨더, 그러니까 뒤쪽에서 수비 지시를 해주는 선수죠. 그런 선수로서 DPOI를 받았던 그런 선수거든요. 현재 레이커스와 전복을 좀 시켜보면 사실 그 수비적인 장단점이나 툴이 도리안 필리 스미스랑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순발력은 좀 뜨끔은 떨어져서 앞선에서는 생각보다 잘 벗겨지고 막 락다운하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선수예요. 내 명성 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로 여러 포지션 커버하는 건 발군이죠. 그리고 뒤에서 스크럼 스위치라고 하죠. 상대가 이제 우리의 약한 매치업을 잡고 그거 공략하려고 하면은 뒤쪽에서 미리 먼저 바꿔버리는 거. 그런 스크럼 스위치, 그러니까 수비 읽어서 스크럼 스위치 시키거나 수비 커맨딩하는 이런 능력은 정말 좋고요. 팀 디펜더로서 손질하는 것도 마커스 스마트 아주 좋습니다. 전성기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지금 스마트가 2시즌 동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전성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마커스 스마트가 좀 더 작고 기민하니 활동량이 좋은데 몸까지 단단해서 몸으로 빅맨 상대로 포스트업 버티는 거나 박스아웃 이겨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고요. 몸 던져 차징 이끌어내는 것도 또 스마트가 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커맨더죠. 수비 읽는 눈이 더 좋고 더 잘 지시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공격에서는 둘 다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커스 스마트는 뭐 사실 공격 때문에 수비 명성 다 깎아먹는 선수죠. 무리한 셀렉션, 히어로볼 하려는 능력.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브라운 테이텀하고 같이 있으니까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이 셋이서 진짜 대환장 파티를 벌여서 보스턴이 한때 리그에서 잘 나가던 팀들 중에 클러치 지표가 제일 안 좋고 4쿼터 지표가 제일 안 좋던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는 저 부족한 공격력이 문제였던 선수고, 이제 다만 이제 팀에 리딩 가드가 사실 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나 브라운이나 테이텀이나 서로 그런 장점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들 단점이 좀 부각됐던 느낌은 있고요. 다만 이제 마커스 스마트는 그 본인이 볼을 쥐고 뭔가 창출을 못 해내니까 무리한 셀렉션을 하는 거지, 머리 자체는 굉장히 좋고 링커로서의 역할이나 연계 패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보는 눈이나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뭐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냅다 슛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또 머리는 되고 보는 시야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또 확 되네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비교를 굳이 하자면 스마트보다 더 나은 슈터고 무리한 플레이가 적지만 반대로 말하면 스마트만큼의 이제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거나 보는 시야는 좀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무리한 플레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볼 돌리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좀 있는 게 도리안 필리 스미스의 단점이었죠. 레이커스는 저번 시즌 돈치치 영입하기 전, 그러니까 돈치치 영입과 별개로 수비 스킴을 사실 스위치 빈도를 높이고 5번을 로밍형 빅맨으로 쓰고 무조건 골밑을 먼저 커버하는 식의 이런 수비 스킴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공격적인 트랩에 가까운 더블팀 수비도 했고요. 그러니까 샤클락 떨어지면 JJ 레디감도 맨날 더블팀 들어가라고 저기 그 하프라인쯤에서 막 고함 치는 거 뭐 영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거의 뭐 반기계적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POA 플러스 드랍백 수비, 그러니까 빅맨이 드랍백을 시키고 앞선 수비가 파이트 스루하게 하는 전형적인 가장 대표적인 수비 스킴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스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위치 혹시 빵꾸 나면은 논슈터나 위크슈터 자리 버리고 골밑부터 커버하자, 이거가 사실 2021 시즌 요럴 때까지만 해도 레이커스나 미러키류의 드랍백 수비가 흥행을 했었고, 레이커스나 미러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5번 드랍백 시키고 4번은 AD 그리고 이제 야니스 아테토쿠보로 전방위 수비 시키고, 앞쪽에는 뭐 KCP 카루소, 그 에이버리 브래들리, 그리고 미러키는 지루 할러데이, 뭐 말콤 브록던, 그 다음에 블레소 이런 선수들 배치해가지고 막 파이트 스루 시키고 이런 류의 수비가 흥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는데, 이게 사실 1, 2, 3번 쪽에 핸들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가 공격수를 써야 되니까 수비적으로 이게 안 되고 POA 디펜더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드랍백은 혹시 이제 드랍백을 잘하는 빅맨이 없고 이러면은 이런 게 안 되는 팀들의 차선적인 수비 스킨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류로 올라오고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는 우도카 감독이 브루클린 코칭 스텝으로 엄청난, 그때 브루클린 로스터 대비로 생각하면 플레이오프에서 말도 안 되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보스턴 감독으로 간다 하면은 후반기에서 엄청난 우도카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사실 유행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수비 스킴인데요. 우도카 감독 시절 보스턴으로 얘기하면 스마트, 브라운, 테이텀, 호포드, 로윌산 라인업으로 계속 스위치 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만족스러운 매치업을 찾아서 헌팅하려고 하면은 드리블 치는 순간 더블팀이나 이렇게 트랩 들어가고, 혹시 안쪽으로 공이 들어오면은 마커스 스마트가 공간 커버해주고,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논슈터 버리고 쫓아가서 블락 뜨고, 뭐 이런 수비로 이렇게 덮치면서 했었죠. 덮쳤으면 뭐죠? 비읍이 아니라 피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이 수비로 슈팅 위주던 1대1 공격이나 슈팅 위주던 브루클린을 1라운드 셧아웃 시키고 듀란트 어빙이라는 희대의 1대1 조합을 진짜 그냥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수비로.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위용을 떨쳤는데, 근데 파이널 가서 그 우도카마저도 사실 드랍백부터 온갖 거 다 하고 막 생쇼하게 했던 게 스테픈 커리였죠. 커리가 개인 위력으로 저런 수비를 좀 부셨고, 거기에 위긴스의 약간 테이텀 담당일진 모드 이런 게 좀 나오면서 우승했지, 당시도 골든스테이트 선수들 중에서도 커리랑 위긴스 빼면은 공격에서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우도카의 수비 위용은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커스랑 연결 지어보면, 레이커스는 도리안 필리 스미스 영입 이전부터도 AD를 드랍백하는 빅맨보다는 약간 로밍형 4번으로 돌리고, AD니까 전체를 여기서 커버까지 좀 해줘라, 그런 수비 롤을 주고, 대신 하치무라를 5번 수비수로 쓰면서 몸빵을 대신시키는 이런 식으로 프랭크 보겔 감독의 드랍백 수비 이후 시대에서 변화를 크게 줬거든요. AD가 있을 때조차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핸들러 보강하느라 카루소 놓치고 KCP 트레이드로 쓰고 슈레더랑도 결별하고 뭐 이렇게 지속적인 결별로 인해서 POA 디펜더로의 C가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랍백을 할 수가 없었고, 뭐 D로 리브스로 어떻게 드랍백을 합니까? 앞에 이제 POA에서 펑펑 뚫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갈매기가 나가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안쪽에서 리바 경합이 잘 안 돼서 오펜스 리바운드 많이 내준다, 골밑 득점 쉽게 허용한다, 이런 지적이 있던 게 도리안 필리 스미스 영입 전의 레이커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안쪽에서 5번 수비를 대신해주고, 스크럼 스위치 등을 막 이제 뒤쪽에서 커맨딩하고, 미스매치 나와서 안쪽에서 뚫려 있을 때 안쪽에서 미스매치 버텨주고 박스아웃 경합해주고, 이런 수비를 해주는 걸 잘하는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영입을 했었고, 사실 AD랑 같이 오래 못 뛰었어요. 왜냐면 AD가 부상으로 이제 나가버리는 바람에요. 근데 AD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헤이즈 5번으로도 엄청난 디펜 레이팅을 기록하면서 도리안 필리 스미스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었거든요.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하치무라, 도리안 필리 스미스 라인업으로 뛸 때 플러스 18.6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네트 레이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수년 전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웨스트브룩 영입한 시점부터는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놈의 그 드랍백하고 파이트수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웨스트브룩, 르브론, 갈매기 같이 프레임이 큰 선수들이 있었고, 지금은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 같이 프레임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민한 파이트수루와 뒤쪽 끈질기게 트래킹하고 쫓아가서 위크, 그러니까 약한 손 쓰게 하고 막 뭐 이런 수비를 잘하는 그런 수비 스킴에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대신에 공간을 선점하고 스위치 빈도를 늘리는 류의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도리안 필리 스미스는 뒤쪽에서 이런 역할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반등할 수 있었고, 이게 사실 비슷한 장점이 스마트 쪽에, 오히려 스마트가 이걸 더 잘하죠. 이런 쪽에 있다고 했었고, 아마도 이제 디앤서니 멜튼하고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멜튼을 이제 POA 디펜더에 가까운 선수고, 그런 멜튼 대신 영입하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수비 스킴을 이어가겠다라는 레이커스의 좀 코칭 스텝이나 프런트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잘 맞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레이커스는 그래서 파이트스루 플러스 드랍백 수비는 이제 AD도 없고요, 뭐 KCP 카루소도 없고요, 이런 건 하지도 안 하고 못해요. 그러면은 수비 꼬여서 점수 헌납하거나 막 스크린 걸려서 큰 몸이 허우적거리다가 오픈 찬스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엄청 줄이고 엄청 줄이는 스위치 수비하자 이런 건데, 문제는 스위치 빈도를 늘리면 상대가 쉽게 원하는 매치업을 선택하고 그걸 매치업 헌팅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매치업 헌팅 들어와서 순간 고속도로 뚫릴 때 아까 우도카 감독이 한 것처럼 트랩 디펜스로 순간적으로 드리블 치자마자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고속도로 뚫고 들어왔을 때 골밑 커버해주고 위크 슈터 버리거나 이런 류 수비로 가야 되죠. 근데 스마트는 이거는 극강이에요. 우도카 시절 때 정점을 찍었고 이걸로 올해 수비 수상 받은 선수입니다. 전성기 때도 1대1 락다운 디펜더스러운 역할은 에이버리 브래들리나 뭐 제일런 브라운, 데리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더 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커스의 라인업은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하치무라, 에이튼, 저는 주전은 일단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게,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중에 내리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스마트가 왔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가 뭐 빨리 투입이 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빈센트 스마트, 라라비아, 반더빌트, 헤이즈가 벤치 라인업, 그 다음에 브로니, 크넥트, 클리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 자체도 퓨어한 포인트 가드가 아닌 본인의 공격에서의 한계가 있는 선수였고, POA 디펜더로는 엄청 빠른 선수에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수비를 대신해주는 선수가 있었고, 스크린 빠져나가는데 스마트도 체격이 크기 때문에 좀 큰 몸이 방해가 되어서 스크린 걸린 이후에 막 잘 쫓아가서 뒤쪽에서 막 손질하고 뒷블락하고 이런 거는 사실 드루 할러데이나 데릭 화이트가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드랍백 스킴을 가져가려는 그 조 마줄라 감독 체제에선 좀 밀렸었는데, 저는 마커스 스마트도 그 이후에 좀 겉돌다가 지금 팀 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드랍백에 대한 수비도 잘하는데, 드랍백보다는 스위치 수비 스킴에 더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 라라비아 최근에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1대1보다는 팀 디펜더로서 공헌이 있고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라 레이커스는 수비 컨셉을 이거로 갖고 가기로 확실한 것 같고요. 르브론, 돈치치, 하치무라의 이런 큰 몸으로 인한 수비 단점을 잘 상쇄하는 수비 스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도와줄 선수들을 잘 보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근데 레이커스의 문제는 하면서 요거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0분 넘었지만 그냥 쭉 가겠습니다.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 하치무라, 도리안 필리 스미스 라인업이 정규 시즌 때 플러스 18.6의 네트 레이팅을 기록했어요. 플레이오프 때 마이너스 1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왼쪽에 이제 표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런 수비 스킴이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도카 감독의 파이널에서도 스테픈 커리가 스위치를 하지도 못하고 드랍을 하지도 못하는 보스턴의 투빅 라인업을, 왜냐면 리그 역사상 최고의 슈터가 3점 라인에서 있는데 어떻게 뭐 거기서 드랍을 칩니까? 보스턴이 몇 경기 드랍 치다가 안 되겠다고 드랍 위치 점점 올리고 나중에는 뭐 그 해치까지 가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는 상성상 안 되는 팀 만나면 저게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은 라인업에,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게, 같은 라인업인데 디펜 레이팅이 10이나 떨어지고, 그리고 더 문제는 스몰 라인업을 쓰는데 오펜 레이팅이 105.5가 나오면요, 오펜 레이팅은 20이나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이게 정규 시즌 때 우리의 필살 라인업이야, 플레이오프 때 필살 라인업 가동했는데 디펜 레이팅은 10이 안 좋아지고 오펜 레이팅은 20이 안 좋아져서 정규 시즌보다 30이 내려가더라. 이러면 감독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잘하는 라인업을 갈아 넣었는데 마이너스 11 마진 나오면 멘탈 나가는 거죠. 사실 레이커스의 문제는 그래서 뭐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사실 더 문제긴 했어요. 정규 시즌 100분 이상 뛴 라인업 중에 왼쪽 이제 상단의 표입니다. 오펜시브 레이팅 115 이상 기록한 라인업이 2개인데 이 2개가 전부 돈치치 온 뒤에 그나마 올라간 거지,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보면 15분 이상 뛴 라인업 중에는 제일 높은 게 105.5였어요. 그러니까 돈치치, 르브론, 리브스를 보유한 것 치고는 잘 되는 공격 라인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뭐 미네소타의 수비를 당연히 칭찬할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격이 좀 더 문제였고 컨디셔닝한 돈치치의 빅맨 파트너 붙여주는 게 공격 효율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아웃 라인업으로 오펜시브 레이팅 105.5 그 다음에 88.2 이런 거 찍는 거는 사실 좀 놀랍죠.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5아웃 라인업이면 5명이서 돌아가면서 3점만 쏘더라도 88.2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뭐 지난 시즌조차도 좋았고요. 플레이오프에서 공격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이어가는 우려할 점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았던 라인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머리가 이제 시즌을 준비하면서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 다음에 감독이 플레이오프에서 40분씩 갈아 넣었던 선수이자 정규 시즌 반등을 이끌었던 선수가 도리안 필리스미스인데 이런 선수를 내보내고 동 포지션 보강이 강력하지 않은 점은 또 우려스럽다. 빅윙 도리안 필리스미스 자리 에이튼이 주전 5번으로 30분 이상 뛴다고 해도 필리스미스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정규 시즌은 돈치치 부상이나 컨디션이 이슈만 없다면 어쨌든 뭐 돈치치는 돈치치니까 지난 시즌에 그렇게 정규 시즌에 레이커스 와서 뭐 돼지 소리 듣고 못한 것 같은데도 28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 가까이를 찍었습니다. 그 전 시즌 댈러스에서는 33.9 리바운드 9어시스트 가량을 찍었고요. 그런 돈치치이기 때문에 뭐 정규 시즌은 돈치치에게 컨디셔닝 문제나 부상 이슈만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건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지금 르브론, 하치무라, 라라비아, 반더빌트 요르 정도 윙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반더빌트를 레딕 감독이 공격에서의 문제로 못 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그럼 반더빌트가 5번처럼 분류가 되면 에이튼, 헤이즈 다음에 서드 센터예요. 근데 그러면요, 뭐 지금 반더빌트 10밀 넘는 서드 센터, 클리버는 뭐 10밀 넘는 네 번째 센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셀러리 구조상으로도 조금 보유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더빌트를 윙으로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레이커스 페이지를 보면서 마무리하면요, 빈센트는 원래도 스마트 옆에 에이버리 브래들리 화이트가 있던 걸 고려하면은 지금 밀튼, 구딘 다 내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빈센트를 백업 1번 그리고 그런 POA 디펜더를 시키고 보조 리딩 되면서 슈터로 그냥 데려가면 되고, 빈센트 스마트는 사실 서로 궁합도 괜찮고 돈치치 옆에 서로 붙이기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빈센트는 이러면 그대로 갈 것 같고요. 빈센트 잔류가 유력하다면 이제 스마트가 2, 3번으로 뛰면서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텐데 크넥트는 더 자리가 없어 보여요. 본인도 이제 막 데뷔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뛰고 싶을 텐데 불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러면 크넥트는 스마트, 라라비아에게 치여서 더욱 자리가 없습니다. 레이커스가 샐러리가 계속 조금씩 안 맞는 느낌이라, 그리고 이게 펠링카 본인이 트레이드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제 피셔를 날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스터 한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샐러리 줄이는 이런 류의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트레이드라는 거는 크넥트 플러스 클리바를 붙이면 15밀 정도 패키지가 되는데 여기에 픽 정도 붙여서 더 좋은 선수 한 명을 영입하는 이런 게 되겠죠. 샐러리 조금 줄이고 그 로스터 자리는 하나 만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살짝 밀었던 선수가 뉴올리언스의 허브 존스였는데 이 선수가 13밀이었거든요. 이런 걸 할 만한 선수였는데 이미 연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타이블이 11.5밀이었고 로이스 오닐이 10밀, 그리고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하필 12.7밀입니다. 매우 아쉽죠. 필리스미스를 좀 잡을 수 있었다면은 정말 이제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위긴스나 바렛은 루머가 나오는데 거의 30밀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맞추기가 어렵고요. 마땅한 트레이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안 하고 마는 그런 펠링카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예전 하치무라나 도리안 필리스미스를 시즌 중반에 2라운드 픽을 활용해서 영입을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마땅한 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시즌 중반까지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시즌을 못 치르는 이런 구성은 아니고, 예전에는 뭐 가드만 막 6명 있어갖고 1, 2, 3번까지 전부 가드만 뛰고 이랬던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트레이드 빨리 안 하냐고 이제 아우성을 칠 법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플레이오프 라인업 그리고 클러치에서 데스 라인업을 만들어내기에는 2%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비 컨셉이 강력한 POA를 원한다기보다는 이걸 좋아한다면 당연히 반더빌트를 더 중용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팀의 코칭 스텝이나 레딕 감독의 성향은 수비 스킴을 이렇게 가져가길 원하기 때문에 스위치 잘하고 팀 디펜스 잘하고 이런 이제 영리함과 또 활동량을 가진 그런 선수를 영입하기를 좀 원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영입 경쟁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 바이아웃이나 베테랑들 적합하게 데려가는 거 보면은 진짜 서부 프런트들은 정말 스마트하고 일 잘합니다. 골스도 지금 영입이라고 까이지만, 그러니까 한 명도 영입을 못했다고 좀 까이지만, 저는 괜히 뭐 쓸데없는 거 안 하고 호포드, 멜튼 기다리는 거면은 좋은 선수들 딱 좋은 핏을 영입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원래도 강했던 팀들이 약점 보강과 컨셉에 맞는 그런 영입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클, 휴스턴, 덴버, 레이커스, 클리퍼스, 골스, 미네소타,
있으나 여기에 부상이 좀 카이리 어빙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댈러스 정도까지 생각하면 저는 플레이오프 직행 대결 자체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티어가 좀 나눠진 느낌이고 세크라멘토, 멤피스, 피닉스는 이제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나 뉴올리언스, 유타는 아직 완벽히 달릴 준비는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샌안토니오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시즌 전 이럴 때는 골든 스테이트가 막 40 거의 50승 가까이 하면서도 막 11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는 6위 안에 들어가는 팀들이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팀들이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수되는 윙을 지금 뭐 레이커스뿐만이 아니고 앞에 다뤘던 팀들 중에 뭐 덴버도 3, 4번 디펜더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이 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매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야 뭐 영입을 하는데 누구를 팔겠다는 구단이 딱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브루클린에서 캠 존슨이나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딱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누가 영입하느냐 계속 루머도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딱히 안 보입니다. 위긴스나 베럿은 트레이드 후보가 될 수는 있는데 30밀 넘는 선수인데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1라운드 픽까지 붙이는 구단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쉽진 않아 보여요. 가는 계약이 단연 악성 계약이라면 단연 악성 계약을 붙여주면서 1라운드 픽을 붙여주는 건 말이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쏠쏠한 선수 보내면서 1라운드 픽까지 붙이는 거는 대부분의 단장이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긴스나 베럿은 조금 더 뭐 거의 데드라인 때 가야지 뭐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50분 가까이 됐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대신에 한 2개짜리 영상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